수요일 증시라인 10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밝은 소식과 함께 순서를 시작하게 됐네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산뜻하게 출발해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부분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의 상승세는 어제부터 좀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브렉시트의 영향, 여진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분들은 없더군요. 그래서 이 브렉시트 환경하에서 하반기를 이제 내일 모레면 맞지 않습니까? 이 하반기 투자 전략을 펀드 매니저 한 분 모시고요.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 자산운용의 용환석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자산운용사로 바꾸셨군요. 투자자문이었는데 언제 바꾸셨죠? 올 초에 이제 자산운용사 헤지펀드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한다는 조치들을 하면서 이제 바꾸신 것 같은데 그 신문 지상이나 이런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 텐데 행동주의 투자 뭐 이런 그 키워드를 치면 페트라 자산운용이 나오더군요. 어떤 건가요? 행동주의 투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주주 환원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 지배구조 뭐 이런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정부에서도 주주 환원이라는 이제 유도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개 이제 투자가들을 보면은 뭐 약간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그런 측면에 그 부각을 해서 보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나. 외신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행동주의 투자하면서 뭐 칼 아이칸 같은 사람들이 뭐 기업 사냥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용 대표께서 하시는 행동주의 그 투자의 철학이라는 건 그 주주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 경영진의 어떤 전횡이라든지 파행적인 구조는 막아보자라는 어떤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경영권이라든지 어떤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브렉시트가 이제 그 결정된 게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한 사나흘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비교적 그 영향이 우리 금융시장에 그렇게 크게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행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영향이 하락할 때 보면 하락폭이 작긴 했지만 또 사실 상승할 때 상승폭도 작은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게 맞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상승할 때 상승폭이 작아졌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체질이 강해졌다기보다는 또 우리나라 이제 5년, 뭐 6년 이렇게 이제 과거 보면은 주식시장이 별로 이제 증시가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내려가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다소 조금 관심 밖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브렉시트 이슈 자체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좀 과대하게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좀 과대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금융시장에는 그래도 어떤 시스템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긴장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네, 이제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단기적인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유로화라든지 이제 EU에 미치는 이런 영향이 좀 장기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크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뭐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면이 커서 좀 약간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뭐 쓰나미처럼 지난번 2008년도에 금융위기처럼 확 뭐 체제가 무너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페트라 자산운용은 외국계 기관 투자가 특별히 그 구프펀드라든지 연기금 쪽에 투자를 받아온 걸로 명성이 있으신데요. 현재 이 브렉시트가 벌어진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좀 피부로 좀 느끼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가 외국인 투자가를 많이 접하긴 하지만 또 이제 그 투자가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긴 한데
이 브렉시트가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실. 예. 이제 외국인 투자가의 동향은 이제 과거 수년간 지속되어 온 어떻게 보면 그런 리스크 트레이드. 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위기 상황이 오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 주식을 매도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매수하는 이러한 패턴의 그냥 연속인 거고 뭐 당분간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뭐 브렉시트가 특별히 영향 준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판단을 뭐 불과 며칠 가지고 판단하기도 참 어려울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 규모도 그렇게 작지 않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 내부적으로 이제 들춰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다 영국 자금인지 아니면 뭐 미국계가 섞여 있는지도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영향권 안에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성도 그렇게 정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는 정확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말고요. 글로벌 그 환경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우지수도 뭐 거의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더니 올 들어서 다시 또 오르고 있던 때 맞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뭐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만 엔코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시나 이 브렉시트라는 게 글로벌 증시에 어떤 모멘텀 같은 걸로 작용할 개연성은 없는 건지 그런 걱정들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조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연장선이긴 한데 이 영향은 좀 이제 장기적인 영향이 더 클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2008년 금융위기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마비될 수도 있었던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 비교해 볼 때 이제 그런 정도 이슈는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또 한 가지 금융시장의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악재는 예기치 못한 악재가 항상 가장 큰 악재인데 그렇죠.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 결과 자체는 이제 브렉시트 표결의 결과 자체는 예상을 크게 빗나갔지만 이 브렉시트라는 이슈 자체는 이제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슈고 그런 면에서 이 영향이 상당 부분 이미 이제 증시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찬반에 대한 결과는 좀 의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날 금융시장이 좀 급변동하긴 했지만 찬찬히 돌이켜 보니까 이 브렉시트 벌써 몇 년 전부터 예고했던 거고 나갈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했던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브렉시트가 딱 터지니까 어쨌든 미국을 비롯한 뭐 선진국도 그렇고 일본 뭐 마찬가지 우리 정부도 일단 추경 말씀드렸습니다. 추경도 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급거 기uk해서 또 한 3조 원 정도 유동성도 공급하고 하는 재정 플러스 통화 정책이 이렇게 같이 이번 사태를 좀 적극적으로 좀 집무하겠다는 어떤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효과를 봐서 지금 이런 그 진정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또 향후에도 이런 진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이나 또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를 할까요? 이제 이러한 정책들, 이제 유동성 공급 정책,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시장이 돌 푸는 정책이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사실은 꼭 이제 브렉시트가 아니라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 대규모로 사실 이제 미국, 일본, 유럽 이제 이렇게 시행했던 정책들이 분명히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막은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정책을 계속 이제 시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제 정책, 이제 대규모의 정책의 전례가 없었던 만큼 좀 장기적인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서 풀렸던 뭐 4조 달러 이상의 돈들을 이제 좀 회수하는 국면에서 터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또 지연시키고 돈을 뭐 일각에서는 금리 더 내릴 거다. 오히려 양쪽 하나 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일시적으로 나왔고 또 앞으로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중앙은행에서 계속 돈 찍고 뭐 통화정책 계속 쓰고 이런 것 자체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참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어려움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지만 그게 동시에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뒤로 미루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이제 경기 불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러한 시기와 유사한 상황이 네. 조금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지만 또 반대로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았으면 뭐 단기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또 반대로 이제 경기가 화랑새로 돌아가는 시기는 빨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과연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옳은 정책인지는 참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겠죠. 그렇죠. 뭐 역사가 이제 증명해 줄 텐데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 막대한 달러를 그때 푸는 결정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죽어가는 거 이제 막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놔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실질 그 대표 펀드모에서 펀드 매니지먼트를 하고 계시죠. 운용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운용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좀 들어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운영의 패턴이라고도 얘기나요? 운영 스타일이라고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트레이딩 위주의 모멘텀 플랜이 잘 안 하시죠? 사서 오랫동안 갖고 계신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런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브렉시트가 주는 환경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나요?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브렉시트가 아니라도 항상 이제 주가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하는 근데 그러한 패턴이다기 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건데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브렉시트가 지금 오늘 증시 뭐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또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또 반대로 기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표정이 별로 밝지 않다 그래서 이 주식이 오르는데 이렇게 표정이 안 밝으신가 했더니 살 기회를 좀 놓치고 계셔서 그런 거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뭐 그런 측면이 뭐 좀 항상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게 좀 약간 어려운 뭐 질문인데 이제 브렉시트 영향도 그렇고 또 그걸 떠나서 이제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가치 투자는 항상 이제 기업 한 개별 회사의 이제 펀더멘털을 보는 게 이제 항상 위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상황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업종을 봐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분야라든지 뭐 모바일, 뭐 온라인, 뭐 이런 관련된 분야, 뭐 게임, 아까 이제 화장품도 나왔지만 이러한 분야들은 좀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덜 받아서 유망하긴 한데 사실 이제 주식 투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가격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 그렇죠. 이제 이런 사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또 싼 주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이제 어떤 업종 이렇게 여쭤보셔서 제가 답을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증시가 유명한 업종을 찾아서 거기는 주식을 사면 되는 그렇게 쉬운 장세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명한 분야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식을 산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유명한 업종은 별로 없는 거죠. 유명한 분야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싼 종목이 있을 뿐이군요. 그렇죠. 싼 종목은 그래서 이제 그 유망한 업종에서 일부 잘 찾아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업황이 별로 안 좋아도 또 어떤 회사들은 경쟁력이 있어서 또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회사도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애플, LG전자가 다른 운명을 걸은 것처럼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업종만 고르면 되는 쉬운 장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질문 드릴 때 업종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그냥 어느 쪽이라고 분야를 제가 업종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그래요. 이제 어느 쪽이라는 표현이 그 제가 갖는 함의는 뭐냐면 꼭 무슨 섹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성장 산업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북밸류 대비해서 내가 이거 뭐 얼마나 디스카운트 돼 있냐를 더 많이 보는. 근데 가치 투자자 입장은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만나본 우리나라에 이제 활동하시는 가치 투자자로서 유명한 분들 만나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붙이더군요. 그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이 결부돼 있지 않으면 전혀 의미 없다라는 말씀들도 해주셔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려보는데 사실 펀드 매니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오픈하라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말씀은 그 정도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금융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 조금 투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예. 지금 금 사도 됩니까? 라든지 예. 지금 뭐 달러 사놔야 됩니까? 이런 전화를 최근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 잘 안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금이라는 거는 항상 그 펀더멘탈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이 오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반대 상황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펀더멘탈 가치로 보면 금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금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죠. 그런 측면에서 예. 보면.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 뭐 아주 전문성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투자를 저희도 잘 안 하고 하라고 이렇게 권유해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워낙 저금리 기조가 언제부터 저금리 얘기를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금리 밑에 또 저금리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뭐 어제 오늘도 뭐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배당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용 대표님도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을 국제적인 그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많이 멀었다고 봐야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처가 많았던 시절에 그러한 사고 방식에서 많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과거보다도 많이 이제 배당을 많이 하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성장률이 좋을 때야 뭐 그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군요. 뭐 빨리빨리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지. 아니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뭐 회사는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는 게 맞지만 또 투자할 데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지금이 그런 때라고 이제 그런 하잖아요. 때니까 이제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 회사 본연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내일부터 발효가 됩니까? 공매도 공시를 해야 되는 법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주로 제약을 받는 게 그 용 대표님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제약을 많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 법에 대해서 체감하시고 또 운용상에 이것 좀 그 운용을 제약하는 법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이 공시가 사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까다롭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제가 뭐 다른 분들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법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공매도 때문에 자꾸 주가가 하락하니까 뭐 이런 게 배경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보면 반드시 이렇게 주가가 마냥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 가치랑 관계없이 주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지는 시기도 있는데 누구는 큰 손해를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비싼 주식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변동성을 좀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투기적인 이러한 투자를 좀 막아주는 오히려 그런 효과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점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하는 게 조금 맞는 방향은 아니지 않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러시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은 야 이거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축구하라는 거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공매도 사실 거의 못 치게끔 돼 있는데 기관들만 일방적으로 공매도 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정보라도 좀 투명하게 공시를 해라라는 거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법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기관 투자가들이 기여하는 바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조금 오히려 법제도나 이런 게 또 후진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죠. 뭐 그렇게 하고 또 법제도라는 게 또 개선되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그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전체 시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에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헷갈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주식 접어야 되나 이런 분들 좀 최근에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이럴 때가 기회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올해 투자하시고 또 이제 큰 규모의 특별히 외국계 자금을 운용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 이런 큰 변동성의 시기에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너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 사실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기대 수익률만 낮추면 이제 지금 주식 이제 요즘 이제 증시 상황 자체가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얼마큼 높냐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큼 바닥에 가까이 왔냐. 아하.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올라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락의 폭이 앞으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만 높이지 않으면 주식 투자하는데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 요즘 상황 대표님이 자체가. 갖고 계시는 그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그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십니까? 아유, 뭐 저희는 뭐 사실은 이제 그게 크게 높진 않고 뭐 그걸 이제 제가 숫자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최소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이나 뭐 지수 대비 어느 정도 이제 더 잘해야 누가 저희한테 돈을 받게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저희 증시라인 12일 순서예요. 거의 초대 손님의 한 9할, 8할 정도는 애널리스트거나 이코노미스트거나 이 시황을 설명하고 장세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하는 걸 또 업종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업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잘 안 나오시려고 하거든요. 지금 오늘 대담에서도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좀 곤란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왜 펀드 매니저들을 자주 모시려고 노력을 하냐면요. 말씀을 좀 어눌하게 또 세련되지 않게 또 아주 소상히 설명을 안 드려도 그 툭툭 던지는 말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지혜가 있지 않나. 한 가지 메시지가 있군요. 1900포인트 어간에 있는 우리 장세는 하방이 그렇게 많이 열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 어떤 외부의 충격이 오더라도 예전에 경험했다듯이 2000포인트가 1000포인트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일선의 펀드 매니저의 시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